자, 모나리자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어요. 누구냐?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남의 초상화를 돌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냐? 라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이 그림이 초상화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상화라는 장르의 등장이 가장 놀라운 일일 수가 있어요. 초상화는 신도, 성인도 아니고 또 알렉산더 대왕같이 역사적 평가가 끝난 위인도 아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림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오로한 파묵이 쓴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소설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중세풍의 그림을 그리는 이슬람 화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요, 어느 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상화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신도, 영웅도 아닌 그죠? 사람이 평범한 군주가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매우 불경한 일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이상한 욕망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도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로한 파묵에 등장하는 이슬람 화가는 르네상스 초상화의 중요한 비밀을 간파해냈습니다. 초상화는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의 유일무이성, 우리는 이제 이걸 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성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나리자의 얼굴은 황금 비례에 맞춰 그려진 이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유일무이성을 표현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간은 어떤가요? 이 그림은 베네치아파의 대가인 티치아노가 그린 젊은 영국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대가 앞에 선 젊은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의 얼굴은 비례에 맞지 않습니다. 미간은 좀 좁고 코는 길어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과 몸은 황금 비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개성이라고 부르죠. 한 인간의 개성이야말로 그의 유일무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얼굴을 그린 이 작품은 그러나 완벽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형태의 불완전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눈빛은 살아있고 뺨은 상기되어 있습니다. 화가는 안정적이고 영원한 형태를 추구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느낌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빛과 색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사초, 보티첼리, 다빈치, 라파엘 같은 화가들은 피렌체 화파라고 불려집니다. 완벽한 비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선묘를 중시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지금 보시는 티치아노 같은 화가는 베네치아 화파라고 불려지는데요. 색채를 중요시했습니다. 즉, 색, 빛, 반사광 등을 섬세하게 이용하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티치아노가 74살 때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모피 옷에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요. 묵직한 금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당시 유럽 최고의 군주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그대야말로 회화의 제왕이다 라는 칭송과 함께 내린 하사품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죠. 카를 5세가 티치아노의 작업실을 방문을 했을 때 작업 중인 티치아노가 벌떡 일어나다가 붓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카를 5세가 그 붓을 쥐어주며 그대야말로 회화의 제왕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중세에는 일개 장인이었던 예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등 같은 기라성 같은 거장들의 등장과 함께 이제 제왕, 예술의 신으로까지 그 경지가 올라갑니다. 자, 예술가는 단순히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처럼 창조하는 자가 됩니다. 티치아노의 다소간 거만해 보이는 이 자세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을 보실까요? 디테일을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만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알 수 없는 지혜를 담은 눈, 잘 손질이 되었지만 부수수한 노인의
수염, 그리고 펄의 고급스러운 질감, 실크 설치의 번쩍임, 작은 손톱의 반사감, 당연히 빛나는 금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생동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 가까이 가서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브라우스의 이 광택감은 사실 흰물감을 희뜩희뜩하게 찍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즉 티치아노는 정확한 형태를 포기함으로써 이 생동감이 얻어진 겁니다. 사실 순간적인 것의 형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반상황에 대한 인식과 불완전한 표현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사실 초창기 르네상스 미술의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이제 16세기 매너리즘의 등장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의 추구 없이 르네상스 미술이 잃은 형식적인 요소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업한 일군의 화가들을 조롱조로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평가가 달라져서요, 형식적인 유희를 즐긴 화가들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인 파르미지아노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21살 때 일종의 포트폴리오용으로 그린 작은 자화상입니다. 화가 주변에 창문과 공간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볼록 거울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볼록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대로 옮겨 그린 거예요. 만약에 원했다면 얼굴과 손의 비례를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대한 손과 작은 얼굴은 르네상스의 고전적 비례가 별로 이제 재미없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인간을 구현하는 여러 방법들, 원근법으로 구현되는 완벽한 공간, 정확한 비례, 그리고 내적인 조화와 중형의 아름다움 등등 르네상스 미술의 원칙은 이 작품에서 단호하게 거절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 시대의 그림에서는 왜곡과 변형이 용인이 되고 있는 거죠. 즉 르네상스의 세계관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매너리즘 화가 틴토레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은 거의 100여 년 전쯤에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더 유명하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그림의 구도입니다. 만찬을 하는 테이블이 사선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틴토레토의 그림 속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하늘에 딱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여기 후광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빛나는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은 그림의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예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는 완벽하게 구현된 원근법적인 공간의 중심, 소실점입니다. 이런 명확한 원칙이 붕괴가 되는 게 바로 매너리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것, 무언가 달라진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틴토레토는 흥미로운 요소를 그림에 집어넣었어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소박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저녁상은 누가 차렸을까요? 그림에는 식사를 하시는 성인들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답하듯이 틴토레토는 저녁상을 준비하는 세속인들을 그렸습니다. 사실 이 시끌벅적한 식사 준비 작업은요, 17세기 풍속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엄숙한 순간에 활기찬 세속인이라뇨. 그림의 통일적인 분위기가 깨어버렸죠. 그러나 아무튼 흥미로운 그림이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이 작품은 주제페 아르침볼도라는 작가가 그린 사원소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을 이루는 사원소, 공기, 불, 대지, 물을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공기는 하늘을 나르는 새의 모습으로 그렸고요. 땅은 그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로 그렸습니다. 뺨에 코끼리가 보이시나요? 교황 레오 10세는 코끼리를 애완용 동물로 키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끼리 한 노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가 이렇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물입니다. 물은 물속에 사는 생물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산호도 보이고 오징어, 게 등도 보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귀한 보석인 진주로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비디우스의 설명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불입니다. 사실 불은 무명과 관련이 있죠. 남자의 머리는 장작불로 보이지만 입은 촛불이고 코와 어깨의 부분은 최신식 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6세기가 되면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화승총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중세 때는 힘이 센 장수가 전쟁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식 무기의 등장과 함께 전쟁에 큰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용어로 아이템빨을 장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 거죠. 자,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절다왕정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림은 즐거운 유희의 정신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은 이제 형식의 유희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작가들이다라는 재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정립된 재현, 즉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겠다는 생각은 원근법, 그리고 고전의 수용, 유화의 사용,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표정 그리기 등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현의 기술이 완전해질수록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죠. 이후에는 종교개혁 세력과 그에 대응하는 반종교개혁 세력의 충돌, 이것으로 유럽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미술사에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로크 미술입니다. 바로크 미술에서는 또 어떤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강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발전하는 문화는 두려움이 없다. 발전하는 시대의 문화는 경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확장하여 나갑니다. 새로운 요소가 자기 문화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활기찬 융합, 그게 바로 르네상스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